전기 쪽을 보면 일단 우리 소방에서 전기 설비를 필요하니까 왜 전기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방에서 필요한 부분이 일단 비상전원, 정전시에 비상전원이 공급이 돼줘야 되잖아요. 비상전원과 관련돼서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의 기본은 이제 그 비상전원에서 보면 발전기, 또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그 다음에 비상전원 수전 설비. 발전기는 그래서 교류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교류 전기를 축전지나 ESS 같은 경우는 이제 직류로 전기를 저장을 하게 되고,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이건 정전이 최대한 안 되도록 한전으로부터 상용 전원을, 이 상용 전원에 대한 안전도를 높여놓는 게 비상전원 수전 설비고. 자, 우리는 발전기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좀 교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류에 대한 이해. 교류는 전기와 자기의 전자기 유도 현상 기반한 비상전원, 그 다음에 우리 이게 대표적인 경보 설비. 그 경보 설비 자탐을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화재 감지기에서 또는 발신기에서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 수신기에서 수신기로 들어가서 수신기에서 경보를 이제, 여기는 이제 화재를 감지하고 수신하고, 그 다음에 음향장치를 통해서 경보를 하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시각경보기, 시각경보장치를 통해서 경보, 이게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자동화재 탐지 수신기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119에 신고를 해주는 게 자동화재 속보 설비. 자, 그런데 어떤 데 같은 경우는
화재 감지기가 없이 발신기하고 수신기, 음향장치 이렇게만 구성해서 설비를 할 수도 있어요. 감지기까지 굳이 뭐 갈 정도의 어떤 규모를 못 갖춘다거나 그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감지기가 빠진 것을, 이걸 여기서는 비상경보설비, 그러니까 비상경보설비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약식 자동화재 탐지설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감지기하고 음향장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 걸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래서 감지기에 음향장치가 달려서 별도 수신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감지기 자체에서 이제 경보까지 하는데, 이제 연립주택 같은데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이 집 저 집 설치가 되잖아요. 한 집에서 화재가 나면 다른 집에도 이 경보가 같이 날아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데는 연동형으로 이제 하도록, 몇 개 이제 각 집에서 단독 경보형이 각각 설치되어 있으면 서로 이걸 연동을 해서 이게 울리면 삑삑삑삑 울리면 이것도 같이 울려주게끔 서로 신호를 같이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주파수를 같게 해서 동일한 주파수를 감지기가 작동을 하면 주파수로 신호를 날려요. 그러면 다른 감지기들도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동시에 같이 하는 식으로 연동형 감지기, 단독 경보 감지기도 연동형이. 문화재 같은데 보통 무슨 사당 같은 거 하나 달랑 있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냥 감지기가 있고 감지기에서 화재 신호를 하면 119에 속보만 들어가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신기가 필요 없이, 이런 게 만약에 무선으로 연결된다면 감지기하고 속보 설비 하나하고 조그만 속보 설비와 무선으로 연결된다면 수신기 필요 없겠죠. 그래서 무선 방식의, 문화재 쪽은 무선 방식으로도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정몽주 사당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데 가면은 평상시에 누가 이제 관계인이 없이 있기 때문에 119 그냥 신고만 가면 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무선으로 해서 감지기에서 무선식 감지기하고 연동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자, 음향장치가, 음향장치에 의한 경보하고 사람의 육성 경보하고, 육성 경보가 훨씬 경보 효과가 높죠. 육성으로 그냥 그 음향 경보 엥 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은 뭔가 오작동이었을 거다, 오동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피난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좀 한번 나가서 한번 본다거나. 근데 방송으로 지금은 실제 화재 상황이나 빨리 그냥 바로 대피하십시오라고 하면 이 지연 시간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중요한 데는, 중요하다는 것은 인명 피해가 크거나 클 우려가 있는 곳들, 그런 데들은 뭘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까? 비상 방송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송 설비. 수신기하고 이제 연동받아서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받아서 동작하는 설비들. 감지기 기반의 소화 설비 또는 제연 설비들. 예를 들어 감지기 기반의 소화 설비라면 스프링클러 같으면 무슨 식? 준비작동식, 부합식, 일제살수식. 건식하고 습식은 감지기가 필요 없으니까요. 감지기 기반 소화설비의 이 감지기 회로는 교차회로로 해야 됩니다. 교차회로. 교차회로라는 것은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그 회로가 두 개가 감지 회로가 두 개가 들어가요. 화재 신호의 발생을 인지하는 것은 감지기 단위로 일단 인지를 안 합니다. 회로 단위로 인지를 해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좀 얘가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딱 감지기라고 이 줄이, 이 줄 감지기 있고 그러면 이게 두 가닥 선이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 두 가닥 선이 쭉 가면 두 가닥 선 끝에 종단장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앉아 계신다. 감지기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어디에선가 이 선을 연결을 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저항을 안 통하고 마지막 이 저항을 안 통하고 쭉 그냥 제대로 흐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선가 연결을 시키면 쭉 안 되게 그 어디에서 시키더라도 하면 여기에 뭐가 있나요? 릴레이가 하나 달려가지고 이게 동작을 합니다. 릴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감지가 이 두 선을 연결을 안 시키면 어느 부분을 안 시키면 그냥 전기는 자연스럽게 저항을 통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릴레이가 동작할 만큼의 전기의 흐름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감지기에서 연결을 시켜보면 여기 릴레이가 동작을 합니다. 제대로 전기가 저항을 안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락은 합선을 단락이라고 하는 합선. 중간에 누군가 어디 감지기에서 합선을 일으켜 버린 거예요. 단락이라는 것은 이 낙자는 우리 그 한의학에서 경락이라고 하나요? 경락? 이게 어떤 경로, 흐르는 경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연결되는데 이만큼 길이만큼 회로가 가는데 중간에 연결을 시켜버리면 짧아지잖아요. 경로가 짧아지니까 단락이라는 거예요. 합선을. 단락이 일어나면 우리 이게 ohm의 법칙인 ohm의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여기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수신기 같은 경우는 40V의 전압이 유지가 되고요. 이 전압은 일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때 이게 아마 10K 10,000오hm 정도의 저항이 여기 달려 있는데 중간에 단락이 일어나버리면 거의 저항이 없는 상태, 0에 가까운 저항이 가는 거죠. 저항이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확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전류가 흐르게 돼서 이 릴레이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디에서 단락이 됐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 회로에서 단락이 됐다. 이 회로에서. 이 회로에서 화재가 나서 회로 단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회로가 인식하는 그걸 우리는 경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경계구역에서 화재가 났다. 근데 교차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경계구역, 회로 하나가 아니라 회로 2개 이상은, 이걸 2개 이상 놓는 거예요. 이 회로를 2개 이상 이렇게 놓는 걸 교차회로라고 해요. 2개 이상. 그래서 2개 회로에서 동시에 릴레이가 다 동작을 하는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야지 화재로 인식하는 이 설비가 동작을 해요. 왜 교차회로 하냐면 소화 설비나 제연 설비가 동작한다고 하는 것은 되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작동을 해서 쉽게 동작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설비들은 되게 큰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짜 화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차회로를 합니다. 소화는 아까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 뭐 일제살수식, 부합식 했는데, 자, 준비작동식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지하주차장에 제일 많이 씁니다. 지하주차장에 지하 1층, 2층, 한 3층까지는 동결 우려가 있으니까 습식을 못 쓰고 이제 준비작동식을 하는데, 이게 지금 거기 이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감지기 회로라고 볼게요. 지하주차장에는 천장에 반자 같은 게 설치 안 돼 있고 그냥 천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천장에 이렇게 보호가 쭉 내려와 있는 상태에 노출돼, 이렇게 보호가 이렇게 쭉 내려온 상태에서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감지기가 커버하는 그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대로 최소 감지기도 설치하다 보면 여기에는 감지기가 설치됐지만 여기는 설치 안 되고 이쪽에 이렇게 또 감지기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호가 있으면 연기가 실링제트가 뜨거운 열기류가 올라가서 여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잘 안 넘어가죠. 이게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회로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고 2번 회로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 하나의 경계구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1번 회로에서 화재가 작동이 됐는데 2번 회로 쪽에서 화재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지연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회로 2개가 보호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회로를 했는데 가스계 소화 설비는 할로겐 화합물과 10초 방출이잖아요. 10초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차회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는지가 늦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스계 소화 설비의 속소성 빨리 대응을 해서 꺼야 되는 부분에서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감지 방식은. 그러면 우리는 교차회로를 안 하려면은 고급 특수형 감지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차회로를 안 하고 단일 회로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고급 특수형 감지기는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 뭐 아날로그식 감지기, 뭐 다시노식 감지기, 뭐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쭉 하는 불광화 다정분 축복이라고 쭉 있어요. 그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가스 설비를 설치하는 데는 주로 보면 공기흡형 감지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신뢰성 있게 이렇게 비화재고를 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빨리 감지를 해야 될 때 같은 경우는 이런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이제 이 감지 기반의 소화 설비나 이런 그 제연 설비가 동작을 수신기에 의해서 신호를 받아서 동작하고 또 기타 뭐 피난 유도 설비,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설비들도 수신기의 동작과 함께 수신기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수신기는 이 어떤 센터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했던 수계 설비의 감시 제어반까지 같이 합해서 복합형 수신기로 일종의 미니 관제센터를 수신기를 구성을 합니다. 자, 여기에 비상전원 쪽에서 비상전원은 아니지만 비상시에 전원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UPS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소방 쪽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연료전지 전기를 만들어내는 설비로, 차에는 벌써 연료전지는 수소를 뭔가를 연료를 태워가 연료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수소를 지금은 수소를 이용한 게 연료전지로 많이 하죠. 자, UPS는 원래 그 정전이 될 때, 순간 정전이 됐을 때 그 순간 정전에 의해서 설비가 순간 정전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순간 정전에 커버해 주는 게 UPS래. 비상전원이 가동을 하더라도 정전원과 비상전원이 가동하는 사이에 약간의 중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때 이제 PC 다운되면 PC도 자동으로 안 켜지잖아요. 이제 키고 뭐하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온갖 그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서버들 같은 거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UPS 기능이 있는데, UPS는 일반 UPS, 스태틱. 원래는 스태틱이란 말이 없는데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UPS가 나오면서 스태틱 UPS, 일반 UPS를 스태틱 UPS. 이것은 교류 전원을 이 리튬 배터리에다가 담아놨다가 바로 정전이 되면 그걸 공급을 하는 방식이 이제 일반 UPS인데, 다이나믹 UPS는요, 이것도 근데 약간의 중단, 그 다음에 리튬이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화재 위험성, 이거 작년인가 올 초였나 카카오톡 화재 났었잖아요. 올 초였던가요? 작년에 SK에서 SK CNC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카카오톡의 서버가 들어가 있던 게, 그 정전이 UPS 쪽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UPS 리튬 축전지 화재가 나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약간은 별로 이게요 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나온 게 다이나믹 UPS입니다. 다이나믹 UPS는 평상시에 계속 상용 전원에서 발전기가 돌고 있어요. 평상시에 상용 전원.
정전이 되면 이 돌던 발전기가 평상시에는 상용전원, 교류전원으로 발전기가 돌리다가 정전이 되면 뭐 디젤 엔진으로 이제 돌려요, 발전기를. 근데 이 발전기가 돌면 정전이 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무거운 휠을 달아가지고 계속 돌아요. 잠깐 꽤 이게 이 엔진이 가동이 될 때까지 돌아줘요. 그 관성에 의해서. 그러면서 계속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게 이 다이나믹 UPS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UPS 같은 경우는 거의 엔진을 하면서 발전기에 의해서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UPS지만 이 발전기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또 다이나믹 UPS예요. 그러니까 비상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전기에 이제 비상전원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화재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전기 자체가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전기 자체가 화재가 원인이 되는 것은 대부분 과열입니다. 과열. 근데 그건 단락이 돼서 합선이 돼가지고 단락에 의한 과열이 크고, 단락이 되면 아까 말했던 I는 R+, 단락이면 저항을 안 거쳐버리거든요. 저항을 안 거쳐. 예를 들면 지금 여기까지는 두 가닥이 쭉 그 발전소부터 두 가닥이 와서 지금 아직 안 붙어 있는 상태로 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 우리가 꽂아도 이건 저항을 거쳐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큰 R이 작용하기 때문에 I가 크지가 않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게 저항에서 합선이 돼버리면 엄청난 I 값이 돼버리면서 엄청난 이렇게 그 단락이 큰 대전류가 흐르면서 거기에서 발열이 나면서 그게 화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단락이 됐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 네, 어쨌든 단락에 의한 화재. 전개. 그 다음에 과부하. 부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화재, 과부하의 화재 등. 전기 화재 제일 단락 과부하. 그러니까 뭐 이제 기타 트래킹, 유기 절연물 사이에 전극 사이에 유기 절연물이와 전기가 안 통했는데 이게 전기가 통하게 돼버리는 상황, 그걸 이제 트래킹 이런 것들에 의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전기 화재 원인을 이제 아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근데 전기 화재는 우리 화재가 연간 한 5만 건 지금 또 계속 그 정도 되죠. 5만 건 정도. 5만 건 정도 되는데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한 5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중에 절반 25%가 전기 화재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주의 다음으로 많은 게 화재가 전기 화재입니다. 창고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 성능 기준이 시행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창고 시설에 분전반이라고 하면 변압기에서, 전봇대 변압기에서 쭉 들어오면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인입구 배선, 인입구, 이제 그 건물로 들어오면 인입구 들어와서 여기서 각 이제 여기저기로 쪼개져 나가죠. 이제 다 쪼개져가. 이걸 이제 배전반이라고, 배전반. 그 아파트에 들어오면 아파트에서 각 이제 뭐 동별로 흩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또 받아가지고 뭐 각 집에서 받아서 화장실로 두 가닥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가 이걸 이제 작은 거 배전반보다는 좀 작은 거 그 분전반이 나간단 말이야. 이 분전반 같은 게 이렇게 조그만하니까 그 안에서 거기에 대한 별도 이 분전반 안에 대한 방어를 잘 안 해요. 근데 이 분전반 안에 그 창고 시설을 화재안전 기준 보면 소공감 소화용구 같은 용구나 소화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공간 소화용기는 뭐 제일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참고로 이제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단 이상이 소화기입니다. 능력 단위, 소화 능력이 1단위가 안 되는 것들은 소공간 소화용구라고 합니다. 1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그걸 불을 질러서 그걸 끌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 1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무게 끄면 2단위가 되고, 근데 그 한 개도 끌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것은 1단위 미만이죠. 그걸 소공간 소화용구라고 하는데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여기에 가스를 가득 집어넣고 우리 스프링클러 터지는 것 같은 감열돼가지고 터지는 것 같은 걸로 막아놔요. 그래서 열 받으면 이게 터지면서 가스가 안에 확 분출되면서 불을 끄게 하는 방식이 흔한 방식이고, 또는 어떤 이 끈이라든지 아니면 스티커 같은 걸 그 안에다 집어넣어놔서 그게 열 받으면 열분해되는 이 가스에 의해서 열분해돼 나오는 물질에 의해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게 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집어넣는. 자, 이런 데가 이제 방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이거 해놔라고 하는 데가 지금 창고 쪽에도 그렇고 지하부 쪽에 가면 지하부는 주로 전기 계통의 것들이 많이 가죠. 통신선 또는 전력선들이 지하부에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전반이니 뭐 이런 것들 그 안에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분전반에 그 소공간 소화장치들을 하도록 지하부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화재. 자, 전기 정전기 또한 전기 화재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C급 화재라고 하잖아요. C급 화재. 이럴 때는 C급은 뭐냐면 전기가 통하고 있는 통전 중인 상태에서 화재예요. 왜냐면 정전기 화재 같은 게 C급 화재는 아니죠. 점화원으로서의 전기적인 그 작용이 점화원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정전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중요합니다. 정전기. 뭐 불꽃도 불꽃도 정전기고, 낙뢰 같은 경우도 정전기죠. 정전기에서 이제 대전 현상, 전기를 띠고 있는 걸 이제 띠게 되는 걸 대전이라고, 전기를 띠는 거. 어떻게? 여기는 중성이다. 근데 이쪽에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이쪽에 쌓인다. 이쪽 플러스고 마이너스 쌓인다. 그러면 여기에 전위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할 거예요. 전위 차이. 그게 커지면은 절연을 파괴해버리면서 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위, 마이너스 전위를 확, 전위값을 갖게 되는 걸 우리가 대전현상이에요. 중성에서 어떤 전기값을 띄는 걸 대전현상. 대전. 그 다음에 정전기를 제거하는, 정전기 제거에 대한 것들 우리가 또는 방지, 정전기가 안 생기도록 방지하는 거. dengi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그 정전기에서 또 특별한 게 이제 우리가 필요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죠. 필요. 일종의 낙뢰도 구름에 쌓인 정전기가 지구하고 사이에 절연돼 있던 공기에 의해서 절연돼 있다가 그 공기의 절연을 파괴할 정도의 강도가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절연이 깨지면서 이제 전기가 흘러버리는 현상이 낙뢰. 피뢰를 하다 보면 피뢰에 이제 여기에 이제 피뢰침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피뢰에 대한 기준들이 있고요. 피뢰에 대한 대책으로서 또 제일 중요한 접지, 대지로 흘려보내 버리는 거, 전기를. 여러 가지 접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접지 방법. 방법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접지를 하려면 대지로 전기를 흘려보내려면 전기가 잘 흘러가야 될 겁니다. 물론 이 접지는 피뢰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피뢰만을 위한 어떤 감전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접지를 합니다. 또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접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접지 목적에 따라서 피뢰로부터 보호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접지를 하려면 이걸 대지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게 접지란 말이에요. 그럼 접지 저항이 적어야 되죠. 낮아야 되죠. 접지 저항이 낮아야지, 저항이 낮은 쪽으로 쭉 흘러가 버린단 말이야. 사람이 갖다 대더라 사람 몸의 저항보다 더 낮으니까 그쪽으로 전류는 그쪽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접지 저항과 관련해서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폴형 방법이 있고 클램프형인가? 클램프죠. 클램프 이름이 CLAMP 클램프. 접지 저항 측정 방법. 그게 이제 측정 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측정 원리. 자, 접지 저항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접지 저항을 낮추는 데 낮춰요. 어떻게 접지 저항을 낮추더냐?
비상전원과 관련된 사항, 전기 화재와 관련된 사항, 세 번째는 우리가 사용할 때 전선 굵기를 어느 정도 전선 굵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전선 굵기에 대한 이슈가 좀. 전선 굵기를 적절하게 하려면 전압 강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전압이 쭉 보냈는데 24V도 보냈는데 우리 소방설비는 전격 전압의 80% 이상부터 동작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는 적어도 안 떨어져야 돼, 전압이. 자, 맨 뒤에 있는 데까지 쫙 멀리 보냈는데 24V로 했으면 24V의 80% 수준에서는 까지는 유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그 전선 굵기가 가늘면 전압 강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선 굵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허용 전류, 앰퍼시티. 굵기가 너무 가늘면 소화해낼 수 있는 전류가 제한이 돼요. 열이 많이 나. 발열이 나가, 열이 많이 나가지고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앰퍼시티, 허용 전류와 전압가 때문에 전선 굵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전압 강화식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식을 저희 유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네 번째 쪽은 전선의 배선 방법. 내열 배선과 내화 배선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은 내열 배선 아니면 내화 배선을 해야 되는데, 센 게 내화 배선이 더 세죠. 이게 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열과 화에 있어서 내화가 더 안전한데, 소방관들 입는 옷은 반대죠. 내화복하고 방열복하고 방화복하고, 열이 거기는 더 좋은 거죠. 거기 방열복이 더 좋은. 그러니까 그냥 두툼한 파카같이 생긴 것은 방화복이고, 그 은빛 반짝반짝 나는 것은 방열복이고, 그렇죠? 그 배선에서는 내화가 더 이제 안전도가 높게 처리되는 거고요. 굳이 또 하자면 전동기, 우리 이제 펌프나 송풍기를 가동하는 전동기가 모터에 의해서 기동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유도 전동기, 전장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와 자기 사이의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발전기하고 이제 정반대 현상으로 해서 역으로 하면은 이제 모터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Y델타 기동 방식이라고 해서 처음 기동할 때의 기동할 때는 전압을 낮춰가지고 전압 기동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하고, 유도 전동기에 관련된 이야기.
유도 전동기. 여기 유도라고 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전동기라는 거예요. 유도 전동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용량을 우리 계산하는 겁니다. 용량 계산. 용량 계산하려면 계산하는 것과 함께 부하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소방 부하만 커버할 거냐. 소방뿐만 아니라 정전이 됐을 때 그 냉동 창고라든지 그 냉동 창고에 냉동기 같은 거 돌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정화조 쪽에 뭐 또 돌아줘야지 온동네 냄새 안 풍길 거고, 또 필요한 것들이 일반 부하가 있다면 일반 비상 부하가 있어요. 정전됐을 때 그것까지 커버할 거냐. 용량할 때 부하에 대한 고민들 둘 다 커버를 하는데, 일단 소방 부하에 맞춰서 발전기는 하지만은 처음에는 소방 부하가 모든 게 이 화재가 났다 해서 소방 부하를 정전이 됐다 해서 다 사용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제연설비 송풍기도 여기저기 있고 그러는데 송풍기가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화재 난 공간에 따라서. 그래서 모든 게 다 작동을 하진 않으니까 일단 소방 용량을 일반 부하들도 쓰다가,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용량이 가득 찰 것 같으면 일반 부하는 그냥 끊어버리고 소방만 쓰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들이 이 부하에 대한 게 있고, 용량을 계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하를 계산해서 합산을 해서 거기다가 허용계수 값을 곱해 주는, 그게 이제 이 부하를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그 합산을 할 거냐. 고주파 부하를 뭐 별도로 하느냐 어쩌느냐, 전동기를 따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부하의 특성에 따라서 쭉 이 시그마 부분이 합산 부분이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걸 잘 이해하세요. 계층적으로 그게 잘 돼 있어요. 하이라키하게. 그걸 이해하셔서 그 큰 맥락을 이해하셔서 발전기 용량을 계산은 안 말고 계산식이 어떻게 된다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전기에서는 그렇고, 이제 소방 전기 설비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가장 이제 핵심에 있는데, 거기에는 감지기하고 수신기가 일단 기본이에요. 감지기, 화재를 감지하는 거, 그 신호를 수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하는 거. 또 이제 감지기 종류는 결국 화재에서 나오는 뭔가를 감지하는 거예요. 화재에서 나오는 게 뭔가가 열 나오고 연기 나오고 불꽃 나오고 이 세 가지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불꽃을 감지할 때는 자외선을 감지하느냐 적외선을 감지하느냐, 자외선 적외선을 다 감지하느냐. 그래서 그런데 열을 감지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연기를 감지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각 감지를 하는 감지 원리, 동작 방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선이나 IoT 이런 것들 나오면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전원입니다. 전원, 배터리.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서도 배터리는 되게 이제 중요하고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도 뭐 배터리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근데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마다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서 별 문제도 없는데, 예를 들면 무선식 IoT 감지기가 한 아파트 1000세대 아파트에 1000세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뭐 배터리 축전지 용량이 1년짜리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나 교체를 해야 300여, 하루에 한 3개 정도씩은 매일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000세대에. 하루에 3개 이상. 그게 이제 뭐, 그러니까 신뢰도가 우선인데, 교체하는 수고도 그렇지만 교체 안 하고 방치돼가지고 이게 이제 감지를 못 해버리면 그 문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이쪽에 그 전원에 대한 전원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IoT 감지기가 IoT라고 하는 말은 인터넷 오브 띵즈란 말이에요. IoT 인터넷 오브 띵즈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사물 인터넷입니다. 우리말 사물 인터넷.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지금 우리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것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발생. 사람들이 주로 뭐 이메일 보내고, 사람들이 뭐 카페에다 글 올리고, 뭐하고 사람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하는데, 인터넷 오브 띵스 하면 인터넷에 자판기가 연결되어가지고 모든 자판기 실시간 상태, 그 다음 자판기에서 이 캔 팔리는 것마다 재고 상태 그런 것들 계속 한단 말이에요. 자, 자판기 그렇지, 냉장고 그렇지, 수많은 것들이 인터넷과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데이터가 엄청난 데이터들이 발생합니다. 그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걸 분석을 하면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돈이 된다. 뭐 이제 그러잖아요. 이 빅데이터. 근데 IoT 감지기 하면 감지기 자체, 화재 감지기, IoT 감지기. 는 약간의 좀 개념이 틀려요. 첫째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개념보다는 우리 IoT 감지는 무선의 개념이에요. 무선 감지기라고 합니다. 애니웨어 어디에든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무선 감지기라고 하는 특성이에요. 그 다음 무선 감지를 하려면, 무선을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려면 지능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통신 칩을 내장을 하고 통신과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들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통신 칩 플러스 작은 CPU, 미니 CPU가 내장을 하고 있어요. IoT 감지.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돼서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선 감지를 가지고 있고 작은 CPU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가 진단이라든지 또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들이나 그런 걸 처리한다라고 하는 게 IoT 감지기의 더 현재로서는 그 특성이 강합니다. 근데 IoT 감지기에서도 계속 그 지능형으로 자기의 어떤 상태의 데이터들을 보낼 수 있어요. 왜 빅데이터를 만든단 말이에요. 빅데이터. 그러면 IoT 감지기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비화재고를 극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물론 무선으로 감지기가 설치되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무선이라고 하는 거 장점도. 이제 근데 더 나가야 될 부분은 거기에서 계속되는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가 쌓이면 보니까 비화재보는 어떤 상황에서 주로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뭐 평택은
8월 달에 보면 비 와줘 많이 나더라. 평택 쪽에 여기저기는. 거기는 보니까 거기는 뭐 바닷가 가까이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그때 되면 뭐 안개 이런 걸 많이 서 보니까 연기 감지기 쪽에서 많이 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화재를 판단할 때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뭐 인공지능, AI, 사람 프로그램을 다 이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가 판단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인공지능, AI에 의해서 비화재보를 낮추는 거예요. 이 비화재보는 말이 한 줄이지만 비화재보 대책은 엄청 중요해져요. 모든 우리 설비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게 비화재보기 때문에 전기 쪽에 뭐 더 이제 수신기와 수신기관들을 연결을 하는 네트워킹 방식이라든지 또는 아까는 전기선에 의해서 감지하고 신호를 받는 게 아니라 다중통신 방식의 어떤 신호라든지 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다 이야기하시면 이제 제 수업 안 들으셨는데 이걸로 이제 모든 수업 안 듣고 이제 됐다고